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이탄입니다. 그동안 회사를 나가지 않은 지 한 일주일 넘게 지난 것 같아요. 일주일 반 정도 지났는데 주변에서 많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어떻게 이제 제 소식을 아시고 인터뷰 요청을 많이 받았어요.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작가님이 연락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목격자 K라는 그 또 채널에서 뭐 인권 등의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인터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 일명 극우파 오빠, 네, 자칭 극우파, 제 주변에 그분도 뭐 방송하시다가 지금 유튜브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오빠가 전화가 왔어요. 미란아, 왜 그러니? 이러면서 전화가 왔는데, 그 오빠가 그러시더라고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라. 그런 채널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고 하니까 선글라스 쓰고 나오면서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선글라스 쓴 건 처음인데 하면서 굉장히 뭐 정신적 충격에 빠졌고 등등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그런 이제 채널을 통해서 좀 이제 동력을 얻어서 좀 채널도 키우고, 또 뭐 배언짓만 하냐, 너도 해라, 그러면서 뭐 정치를 하라고 하시고 뭐 여러 개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권력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인터뷰들을 완곡하게 거절을 했고요. 그리고 정치를 할 생각도 없고요. 또 뭐 이런 걸 기회를 틈타서 그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좌파들이 잘하는 거 해라, 너도 피해자 코스프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다고 뭐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손실을 봤다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뭔가 책임을 묻거나 뭔가 그에 대한 뭐 보복을 한다거나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할 뿐입니다. 그것뿐이고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앞으로 살아갈 길에 대해서 또 홀로서기를 해보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같은 게 대통령도 그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과 탄핵 정국과 또 이런 내란의 혐의, 이런 것들이 남는 게 있을까요? 그 사람이 계엄을 한 게 남는 게 있어서 했을까요?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그런 개념 없이 그냥 임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마치면 됩니다. 마치고 연금 받고 강아지 키우면서 살면 되죠. 대통령에서 내려오면 더 시끄러운 것도 없고 그냥 아무런 누구에게 보복받을 일 없이 그냥 당하기만 하고 끝나면 그냥 대통령이었던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왜 이걸 했을까? 독재를 위해서? 혹은 누군가에 대해서 협박하기 위해서?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독재를 위해서 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정치색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탱크 몇 대는 끌고 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계엄군이 몇백 명, 몇천 명으로는 안 되죠, 당연히. 몇만 명이 돼야 되겠죠. 근데 요즘같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두 쪽으로 나 있는 국면에서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근데 왜 했을까? 저는 그걸 언론인이라면 혹은 경제방송을 하는 사람이라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멘트를 했던 것도 그는 왜 계엄을 했을까? 그래서 그 계엄에 대한 선언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전에 주식시장을 이 사람이 어떻게 바라봤는지와, 그리고 앞으로 그래도
좀 낙관적으로 간다면 이럴 수도 있다.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왜 제가 그 얘기를 했냐면 그 전날 방송을 하는데 저희 후배가 정말 짧게 어이없이 끝난 바보 같은 계엄에 대해서 희화화를 하는 걸 제가 방송에서 봤어요. 누군지 지칭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아니 이게 뭔지는 알고 저렇게 얘기를 할까? 물론 저도 그날은 너무 무서웠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이게 무슨 일인가 당혹스럽기만 하고 잠도 못 잤고 그랬던 상황이었죠. 근데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근데 어이없다는 식으로 이것에 대해서 희화화를 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좀 그 부분에서 좀 화가 났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그 주말에 탄핵 찬성 집회에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죠. 아, 이쪽이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또 뭐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겠다. 근데 이거는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자유민주주의로 가느냐 혹은 공산주의로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되게 금방 알아차렸던 이유가 첫날은 혼란스러웠지만 금방 알아차렸던 이유는 지난 트럼프 정권 관세전쟁 시기에 그 당시 부통령이 신냉전 시대에 대해서 연설을 했던 걸 제가 유심히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많은 차이나 머니가 들어와서 학계, 문화계, 정치계에 많은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미국도. 그래서 그쪽을 옹호하는 그런 세력들이 생겼어요. 일명 간첩이라고 볼 수 있죠. 그에 대한 문제인식을 2020년 되기 전에 미국에서 하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그 CIA에서 반미 주의적인 사람에 대해서 제보해달라고 했던 그 내용이 2019년인가 18년에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하게끔 선동하는 연예인들을 신고해라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나온 게 아니라 2020년 전부터 있었어요. 트럼프 1기 정부 때.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저도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종북이나 친중적인 그런 어떤 세력들로 인한 여론 왜곡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인식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더 빨리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계엄을 통해서 불거진 이 간첩, 부정선거, 가짜뉴스라는 이 세 가지 이슈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극우만의 이슈도 아니고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도 부정선거가 일어났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의 51번째, 52번째 주가 되라 캐나다에 제안을 했습니다. 너네 내부적으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데 그게 너네가 컨트롤 안 되면 미국의 다음 주가 되라. 미국이 통치해 줄게. 키르기스스탄, 루마니아, 이라크, 콩고,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우간다, 가봉, 모잠비크, 미얀마, 르완다, 루마니아, 에콰도르 등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K전자 투개표기가 도입된 나라에서 지금 부정선거가 이슈가 되고 그 나라 체제가 위협받고 콩고는 부정선거 관련한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림길 속에서 우리가 중국과 친중 세력과 친북 세력에 의한 선동으로 이렇게 많은 진실들이 왜곡되고 있는 상황이 저는 나라가 진짜 큰일 나겠다는 이런 생각마저도 들었어요. 뭐 저희 남편은 구국 열산 하셨네라고 이렇게 저를 비난하기도 했지만 저는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로서, 그러니까 아이들의 엄마로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또 자본주의를 사랑하는 경제 앵커로서 이건 제가 내 아들 목소리라고 생각해서 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경제적 이득은 하나도 없습니다. 손실만 있습니다. 오히려.
네, 손실만 있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알고 계시지만 절단면이 줄줄이 붙어있는 투표지가 발견이 됐고요. 색깔이 다른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죠. 그리고 도장 크기 자체가 다른 투표지, 접힌 자국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 이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에서 형상 기억종이가 개발됐다라고 홍보 영상 올렸다가 그걸 다시 최근에 내렸죠. 지역구 선거인보다 더 많은 투표지들이 나왔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에서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나 사망한 사람이 투표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본투표에서는 이기는데 사전투표에서 특정 당이 지는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경욱 전 의원이라든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런 분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가짜 국회의원 명단까지 내놨고요. 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거나 명예훼손이다 하는 분들은 직접 고소하시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재검표 요구에 대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네, 이걸 대통령이 끌고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러이러한 세력들로 인해서 부정선거가 일어났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선관위 쪽에 계엄군을 실탄을 장착한 채로 갔다고 내용이 나왔죠. 가짜뉴스는 별로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는 언론인 입장에서 너무나 왜곡됐고 편향된 그런 뉴스들이 도배를 하는 거 보고 진짜 소름이 돋았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어떤 진보주의적인 시각과 보수주의적인 시각이 있으면 보수적인 시각은 잘못됐다. 극우는 나쁜 거다. 극우 유튜버다. 라는 프레임을 걸고 다 무시하죠. 그쵸? 예, 그것 자체가 가짜 여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도 계속해서 그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트럼프가 직접 SNS 회사를 만들기도 했죠. 네. 미국의 신임 FBI 국장으로 캐시 파텔이 지명됐습니다. 이 사람은 지구 끝까지 부정선거를 추적해서 이와 관련된 카르텔과 딥스테이트, 그에 동조한 언론까지 처벌할 것이다. 미국 외 다른 국가들의 부정선거를 조사해서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를 일소하겠다는 뜻을 가진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이 FBI 신임 국장으로 지명이 됐고요. 그리고 트럼프 측근에서 윤 대통령의 중국인 간첩 주장, 그 드론을 통해서 우리 잠수함 이걸 촬영해서 드론을 통해서 촬영한 내용을 이제 중국 쪽으로 제공하는 이런 걸 발견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런 주장에 동조를 한다. 윤 대통령의 입장을 이해한다. 중국 간첩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되게 표면적인 입장인 것처럼 나왔지만 옛날부터 미국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했었고요. 미국 국방부가 중국 간첩, 한국 드론 촬영에 동맹과 협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고든창이라는 인물이 있죠. 이 사람은 변호사인데 정치와 경제에 능통한 그런 인물입니다. 플랜 레드라는 책을 최근에 내면서 중국의 적화, 이런 전략에 대해서도 내용을 쓴 사람인데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외부 세력이 그 나라의 민주주의를 공격하는데 한국은 내부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한국의 탄핵 정국은 정치적인 위기이며 자유진영, 자유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고든창의 내용을 보시면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고들을 하고 있고 또 걱정하는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죠. 일론 머스크도 최근에 인구 감소 말고도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SNS 글을 우회적으로 쓰기도 했어요. CIA에서 반미주의자를 신고할 때 미국 입국을 영구히 금지하겠다. 자녀 유학도 전면 금지한다라고 2018년부터 발표를 했었고요. 미국 입국자에 대해서 입국 심사를 할 때 SNS 검열, 특히 그 지운 글에 대해서도
AI를 통해서 모두 검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검열을 하고 있다고 하죠. 심지어 이런 인증 글들도 올라오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SK 하이닉스 직원들 가운데서 40대 선임들이 미국 비자가 아니라 전자여행 허가입니다. ESTA까지도 비자 말고요. 그냥 여행 가는 거, 전자여행 허가까지도 거부당했다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들이 SNS에 탄핵 찬성 집회에 나가거나 뭐 반미에 대해서 혹은 친중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 때문이죠. 자, 이 부정선거를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다면 아마 100년 집권을 당했을 겁니다. 네, 그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지난 2019년 2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 시대 천명은 정권 재창출이라면서 한국당을 보면 미래를 맡길 수 없다. 100년 집권, 2022년 대선에서 재집권함으로써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100년 집권을 전개하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서서는 20년 집권론을 내걸었다가 이때는 100년 집권론까지 꺼내서 얘기를 했던 거죠. 저는 지난 정권에서 이런 좀 어떤 북한이나 중국 같은 정책에 대해서 제시하는 정치인들의 그런 정책들이 좀 우려스러웠었는데요. 일명 기본 시리즈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에서 얘기했었던 정책들이 기본소득, 부동산 대개혁, 기본주택 공급, 공공앱, 지역화폐 활성화 이러한 정책들이었죠. 그 중에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국민 1인당 연간 기본소득 100만 원, 청년 기본소득 연 200만 원, 그리고 이러한 재원은 대기업이나 고소득자로부터 마련하겠다. 혹은 국토보유세나 탄소세를 걷어서 이런 세금으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겠다라는 방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국토보유세라는 것은 토지이익 배당이라는 건데요.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겠다. 그리고 토지 공개념 같은 경우는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는 개념을 말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토지는 국가 것이다 라는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허락되지 않는 사회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들을 거친다는 인상을 저는 받았었어요. 이게 과연 자유민주주의일까요? 네. 저는 굉장히 공산주의로 가는 방향의 단계들을 밟고 있구나, 어떤 세력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모든 것들은 양면성이 있죠. 그러니까 좋은 걸 잘 나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제한된 파일을 나누게 됐을 때는 나라의 발전이 없습니다. 경제 성장이 없게 됩니다. 계엄은 공포스럽죠. 하지만 그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 이 선관위 서버를 그동안 건드릴 수 없었구나라는 걸 저는 계엄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어요. 이런 것들이 수사가 되지 않고 전혀 의혹을 제기해도, 정말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도 의혹을 제기해도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신 분이 있구나. 그런 개표할 때 옆에서 배심원으로 계시는 민간 배심원 가운데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자유민주주의로 갈지 공산주의로 갈지 결정해야 되는 시기라면
정말 우리나라 선조들이 피와 목숨을 바쳐서 일궈낸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후손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걸 잃어버리게 됐을 때는 앞으로는 우리 후대에서 그러한 피와 목숨을 바쳐서 다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게 바로 정말 개인에게 주어지는 자유라는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와 생각을 같이 하신다면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정말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체제로 갈지에 대한 그 분기점에 지금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냥 언론에서 막 떠드는 거 말고 그냥 내 스스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급받는 사회는 절대 부자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네. 권미란이었고요. 또 다음에 이런 이야기들도, 경제와 정치가 이렇게 엮여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꼭 필요한 이야기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